네, 실력 향상 PSAT 문제 지난 시간에 7번까지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죠. 각국은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구를 선정하고자 한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육성의지가 있는 곳 중 합산 점수가 높은 4곳의 산업단지를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구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많습니다. 집적 정도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집적 정도도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30개 이상인 거랑 여기서부터 29개 사이랑 9개 이하는 이제 각각에서는 이제 같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가 됐건 50개가 됐건 그건 점수는 같은 거죠. 연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연관업종이 40, 유사업종이 20, 기타는 그냥 연관성 없는 경우에는 0점인데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밑에 나옵니다. 얘네들은 40점짜리고 얘네들은 20점짜리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점수는 여기서 이제 부여되는 점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입주 공간 확보 가능 여부. 확보가 가능하다면 20점의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다면 0점이네요. 자, 만약에 동일할 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동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연관성 점수가 높은 산업단지가 우선이랍니다. 아까 어디 썼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죠? 이게 높은 게 우선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마저 동일하다면 그러면은 집적 정도 점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죠. 여기가 높은 것. 그것마저 동일하다면 여기가 높은 것.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죠. 동일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할 때. 점수가 동일할 때요. 자,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부터 G까지가 있네요. 이렇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기에다 그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어차피 문제 거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옆에다가 점수를 쭉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업종, 그다음에 확보, 그래서 의지 이렇게 있는데요. 점수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여기 기업수 점수요. 아까 기준이 뭐였냐면 30개 이상이 40점, 10개부터 29개가 30점, 9개 이하가 20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요.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하나하나 보면서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보면서 얘는 몇 개니까 몇 점, 얘는 몇 개니까 몇 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58개니까 얘는 40점이고 9개니까 거기서는 9개 이하니까 20점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편한지, 아니면 거기 기준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일단 30개 이상인 거. 30개 이상인 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3개. 그죠? 여기서 A하고 그다음에 E하고 G가 40점이고 그다음에 9개 이하인 것.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B가 20점이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30점이 될 거 아니에요. 30, 30, 30. 이렇게 하는 게 편한지. 이거는 여러분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해 보이긴 해요. 저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난 더 복잡하다. 그냥 나는 하나씩 보면서 바로 그냥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편하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만 너무 고집하지는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서부터 해보시고, 아니 원래 난 위에서부터 했는데 이 방식도 한번 해볼까 해보셔가지고 뭐가 진짜 자기한테 맞는지는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나가는 거지 그냥 하나로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너무 경직된 사고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업종은 거기 보니까 아까 봤던 이 부분이죠.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 업종에 관련된 건데 연관업종, 자동차, 철강, 운송, 화학, IT 같은 경우는 40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동차는 40점이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강이랑 운송도 다 40점이에요. 얘네들도. C하고 D도.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얘는. 그죠? E는 그래서 여기는 0점이 되는 거고. 화학 같은 경우, 화학은 연관업종이라 40점인데 전기전자는 그냥 업종이라서 20점이에요. 그죠? 유사업종이어서 2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종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만 불가능하니까 얘만 0점 잡고 나머지는 20점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육성의지가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한다 했거든요. 그럼 육성의지가 없는 거 얘죠. 이거는 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울 건데 뭐 하려고 적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거 하나 빼고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해요. 그냥 빨리 해버리고 나중에 이걸 싹 지워버리는 게 낫지. 가만있어 보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얘는 10개인데 가만있어 10개인데 이거 지금 없는 건데 이거 뭐 하려고 하지?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더 복잡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쩍쩍쩍 해버리고 나중에 이거 탁 지워버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의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워진 거고 총점.
일단 얘는 100점이네요. 80점이고요. 여기는 90점이죠. 여기는 따질 필요 없죠. 근데 일단 따져보면 90점이긴 합니다. 물론 이건 지워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60점, 70점, 얘는 80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가 선정되냐? A가 선정된다. 그게 아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높은 네 곳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돌아가 보실까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네 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 그다음에 90, 82개.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선정은 원래는 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A, B, C, G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중 선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약간 조건을 달리해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1번, B는 선정된다. 되네요.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A가 소재산업단지인 경우 A는 지금 소재산업단지로 바뀐다면 어디가 선정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A가 소재라면 이건 유사업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업종이. 이게 20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이 20으로 바뀌면서 이게 8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F가 선정되는가?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80, 80, 90, 80 이렇게 되잖아요. F는 여전히 70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네 곳에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그죠?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돼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를 좀 또 볼게요. 우리는 뭐 공부하는 거니까. 뭐 답은 2번이 나왔지만 세 곳을 선정한다. 세 곳을 선정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머리에서 지워야 되죠. 그죠? 얘는 머리에서 지워야 되죠. 이거는 이제 2번만을 위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세 곳을 한다면 일단은 여기 A는 되고 그 다음에 C는 됩니다. 80점이 두 개가 나와서 이 둘 중에 뭐가 선정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동점일 때.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동점일 때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 연간 점수. 이게 이제 1번이었죠. 그 다음에 기업 집적 정도. 이게 2번이었고 이게 3번이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건 됐고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얘가 좀 더 높아요. 40점, 20점. 이게 더 높으니까. 따라서 B가 선택되지 G는 선택되지 않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다시 가보면 G는 선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4번. F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3개 더 있다면 F는 여길 말하는데 얘가 산업단지에 지금 몇 개 있었나요? 가볼까요? 보니까 27개예요. 3개 더 있으면 몇 개인가요? 30개잖아요. 그럼 30개는 몇 점이 될까요? 이거 가볼까요? 다시. 이거 40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40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체 80점으로 바뀝니다.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제일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죠. 그러면 F는 선정되게 됐는가 보죠. 일단은 여기에서 100, 80, 90, 60, 80, 80이 되니까 얘는 이 탈락이고 얘는 됐고 얘는 됐는데 세 개 중에 뭐가 선정되냐의 문제잖아요. 요 80이랑 요 80이랑 요 80이랑 이렇게요. 그럼 세 개 중에 뭐가 선정되냐의 문제인데 이때 기준은 뭐라 그래서 첫 번째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업종 기준으로 하면 얘는 40, 40, 20 이렇게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탈락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선정이 되겠죠. 이게 탈락이 되고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은 이미 됐고 얘네 둘은 이미 됐고 해서 이렇게 4개에서 F는 선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 이 5번 할 때도 이런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4번만을 위한 조건이었으니까요. D가 소재한 지역에 지자체가 육성 의지가 있다면 그럼 이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게 아니라면 이게 동그라미를 바뀔 때 얘기잖아요. 그럼 90점이 되는 거죠. 그럼 D는 선정되는가? 일단 여기는 선정이 됐고 90점이 2개니까 이 2개가 선정이 되겠죠. 나머지 2개, 80점 이 2개 중에서 누가 선정이 될까요? 는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D가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만 묻고 있는 거고 D는 선정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이거하고 이거를 가리고 있는 건 이거는 나중에 물어볼 때나 가리면 되는 거지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 됐죠? 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 되고 2번이 이제 틀린 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정리하면 될 일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논리 구조는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여전히 이거는 난이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라는 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라는 건 정해졌죠. 언제 풀어야 되는지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로 빼야 되는지 중간쯤에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인 거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입니다. 이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능력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워크북 자료에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한 이게
입법고 CPSAT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모듈형이 됐건 아니면은 뭐 그냥 피셋형이 됐건 간에 무조건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설명이 나오니까요. 우린 이미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S하고 W는 강점과 약점, O하고 T는 뭐 기회와 위기 해서 이게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지면서 SO, SW SO 전략, WT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분석 매트릭스도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SOW, STWT 전략 해가지고 SO 전략이라면 강점과 기회가 결합되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이 기업에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이기 요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나옵니다. 해서 밑에 이제 전략이 기업부터 CEO까지 8개 전략이 있고요. 8개 전략 중에서 이거는 과연 ST 전략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터 보죠. 기업. ST 전략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ST 전략이려면 강점과 위기 요인과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기술 개발과 연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개발이나 연비에 관한 얘기가 S나 T에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먼저 S로 가볼까요? S에 뭐가 있냐면 R&D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연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비는 보면 여기 위험 요인에 휘발유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게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연비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걸 더 필요로 할 테니까 위기 요인도 맞아요. 이 두 개가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읽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뭐 이론인 양 막 외워서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SO 전략, 대형 레저용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S나 O에는 대형 레저용 차량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형, 그러니까 여기 W 쪽에 가보면 여기 O네요. 여기 O에는 소형 레저용 차량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나와요. O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지금 기회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다 대고 대형 레저용 차량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니까 O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이거는 오히려 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대형 레저용 차량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디귿 W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규제 강화, 규제하고 그죠? 규제에 관한 얘기가 좀 있네요. 그다음에 레저용 차량, 더욱 안전한 레저용 차량, 안전한 차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W랑 연결이 되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규제 강화 얘기, 강화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규제 강화는 보면 여기 나와요. 그죠? 이거는 그 T잖아요. 오히려 O에 관련된 얘기에는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는 더 오히려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이미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규제에 관한 얘기가 W나 O에 결합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리을 볼까요? WT 생산량 감축을 고려한대요. 얘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W하고 T 부분의 생산량 감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먼저 W로 가볼까요? 약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생산량 감축을 고려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T에도 그런 게 있는가? T에 가보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침체래요. 이것도 감축을 고려할 이유가 돼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미음 좀 많아요. 그죠 얘가? WO 전략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 공장들을 분산 설립한다고 돼 있어요. 해외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좀 가볼까요? 일단 W에 이런 내용이 관련 있는 게 뭔가 이제 봐야 되는데 W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공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O 지점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해외 시장에 출연했어요. 새로운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걸 좋아하나 보죠. 이 기업 거를. 그래서 이것도 O에도 연결이 돼요. 해서 미음은 맞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마저 빨리 보겠습니다. 비읍 ST 경유용 레저 차량 생산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경유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봤던 휘발유 이거랑 비슷해요. 휘발유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경유 쪽으로 대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T 전략이랑 맞아떨어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경유용 차량으로 만드는 게 S랑 연결이 되는가? S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죠. 막대한 R&D 역량이 있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차체도 부품 차체도 자기네들이 만들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유형으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읍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시옷 마지막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보다는 내수 확대. 이건 아까 봤죠.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이게 SO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5에 해외 시장이 나왔는데 해외 시장으로 안 가고 내수에 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에서 보시면은 답은 기역, 리을, 미음, 비읍 5번 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야 되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까운 문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이렇게 모듈형으로 나오건 이렇게 핏세팅으로 나오건 간에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보기에서 오는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주민세 부과합니다. 주민세는 이제 어떻게 내는가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쪽 구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본금액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종업원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기준은 다 그것뿐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본금액, 종업원수 다. 뭐 세액이 얼마인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기준은 다 그거예요. 자본금액, 종업원, 자본금 다 자본금액, 종업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정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이따 가불병이 나오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지 말고 그때그때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여러분께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가불병의 상황 이런 게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로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위에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을 표로 따로 정리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본금액이랑 종업원 수로만 지금 기준이 나눠지는구나 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이쪽은 자본금액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이쪽은 종업원 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요. 근데 종업원 수는 쭉 보면 알겠지만 100명을 초과하냐 100명 이하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100명을 초과하는가 100명 이하인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과는 이렇게 적고 보통 이하는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액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 여기서 100억 원을 초과한다. 50억부터 100억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50억 초과 30억 50억 30억 10억 이렇게 숫자들이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0억 초과인 경우 그 다음에 50억부터 100억인 경우 그 다음에 3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30억부터 50억인 경우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0억부터 50억인 경우 그 다음에 0부터 10억인 경우 왜냐면 여기 그 밖의 법인이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 뭐가 이 세액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바로바로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여기죠. 100억 원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명 초과한다. 이때는 50만 원이래요. 그냥 50이라고 한 적겠습니다. 만원 단위는 좀 빼고 50억 원을 초과하고 100억 원 이하인 법인 여기죠. 근데 100억 명을 초과한다. 여기에요. 35만 원이랍니다. 첫 번째 점 50억 원을 초과하는데 100명 이하래요. 50억 원 초과는 여기하고 여기 둘 다 포함해요. 그죠? 근데 100명 이하니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데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한다. 그럼 여기죠. 이것도 20억이래요. 여기 첫 번째 점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면 여기를 초과하는 건데 100명 이하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하기 때문에 10억 이렇게 되죠. 30억, 50억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100명 이하니까 여기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고 30억이죠. 이거 30억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한대요. 그럼 여기죠. 여기 10억 됐어요. 그 밖의 범인 5만 원 법인은 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가불병의 상황이 어떨까요? 갑은 일단 자본금액이 200억 원인 건 알겠는데 여기죠.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을 여기다 적읍시다. 여긴지 모르니까. 을은 자본금액 20억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갑이 이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종업원수를 모르니까. 역시 을은 여기로 하고. 병은 종업원수가 200명이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자본금액은 모르니까 병은 여기다 합시다. 이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억. 갑이 납부해야 될 조민세는 최소금액. 얘 최소니까 이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최소니까 20만 원. 이건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의뢰 종업원이 50명이다. 50명이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여기 5만 원이죠. 10만 원 틀린 거네요. 디귿 병이 납부해야 될 주민세 최소 금액. 병은요 여기 이 중에 하나니까 최소면 여기에요. 5만 원이죠. 잘못됐죠. 갑을병이 납부해야 될 최소 금액의 합계는 최대. 최대를 묻고 있으니까 갑의 최대는 50. 의뢰 최대는 10. 병의 최대는 50이죠. 그래서 110이 되죠.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옳다.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빨리빨리가 뭔데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으면 이거보다 빠르다는 보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본인이 해보세요. 내가 이걸 정리하고 나는 게 편한가?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지 않고 눈으로 하는 게 편한가? 그래서 본인이 편한 게 나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둘 다 비슷비슷하다면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정답률의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요. 그죠?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손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머리가 편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시간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더 중요한 시험이니까 NCS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중소기업청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5천억 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배분하고자 한답니다. 기업별로 얼마를 나눠주는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점수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평가 지표별 점수 부여하는데 평가 지표별로 1위 기업에게는 4, 3, 2, 1점 순서대로 되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거고 나머지는 클수록 높은 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밑에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부채 비용, 매출액 증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좋다고 했고 나머지는 높은 게 좋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순위 부여는 점수 합이 큰 기업 순서대로 1, 2, 3, 4위 한대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지원 한도는 이렇게 되는데 1위한테는 2,000, 2위한테는 1,500, 3위, 4위한테는 이렇게 5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한도는 순 자산의 3분의 2까지만 한대요. 근데 평가 순위가 3위와 4위인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을 때는 순 자산의 2분의 1까지밖에 안 해준대요. 3분의 2보다 2분의 1이 더 작은 거니까 원래 이만큼까지가 기준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반까지밖에 안 해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원 요구 금액이 지원 한도보다 적은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도는 2,000억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기를 1,500만 지원했다. 그럼 1,500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원 요구 금액만큼만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가 나옵니다. ABCD에 대해서 일단 경상, 영업, 부채, 매출, 증가율이죠. 이렇게. 그래서 A, B, C, D의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4, 3의 1이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높은 게 이게 높으니까 4, 3, 2, 1점 이렇게 되죠. 계속 이런 식의 이게 가장 높으니까 4, 이게 그 다음이네요. 3, 2, 1. 부채는 낮은 게 좋다 했어요. 이게 4네요. 그죠? 4, 얘가 3, 얘가 2, 얘가 1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높은 게 좋으니까 이게 가장 높네요. 4, 3, 2, 1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점수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점수는 보니까 10점이에요. 얘는요 9점이고요. 얘는 8점이고요. 얘는 13점이네요. 얘가 제일 높습니다. 그죠? 점수로 치면은. 그래서 1등 등수로요. 등수로만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입니다. 아까로 돌아가 보면 1위 기업한테 2,000억, 2위한테는 1,500, 3위, 4위는 1,500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그럼 D는 2,000억 받겠네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보세요. 이거잖아요. 지원 요구 금액이 1,800밖에 안 돼요. 그죠? 지원 요구 금액 볼게요. 일단 1,800, 1,000, 500, 2,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다 주게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자산 있잖아요. 요 순자산. 요 순자산 같은 경우에 선자산의 3분의 2까지만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자산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100, 600, 900,
3000. 보니까 우리가 3분의 2 계산하기 편하게 3의 배수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이게 한도고 일단 순자산의 3분의 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한도에 넘는지 안 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 금액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를 보면 얘는 순자산이 3000인데 1등이니까 먼저 봅니다. 3000이니까 이것을 3분의 2면 3분의 2라고 좀 적어둘까요? 그럼 얘는 2000억이죠. 실제로 1등은 2000억, 20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요구만 18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000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여기서도 2000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만약에 요구마저 2000억을 했으면 얘는 2000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구 자체를 1800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얘는 1800억만 받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일단 1등은 요게 약간 주의할 점이고 2등. 얘 같은 경우 2100인데 3분의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1400이 됩니다. 3분의 2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1400억이 되는데 요거를 2000억 했어요. 그리고 한도는 1500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2000억 했지만 1500 한도에서 이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순자산에 3분의 2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도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낮은 걸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1400이 되겠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등, 4등 있는데 3등 같은 경우 얘는 지금 보니까 예서 600억 원 순자산이 있어요. 3분의 1은 400이잖아요. 요거를 500이나 했네요. 근데 순자산에게 3분의 2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400억만 받게 된다. 일단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900인데 900의 3분의 2면 600이란 말이에요. 600. 근데 얘는 받을 한도가 일단 500억까지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600을 제시했지만 500억밖에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이건 500까지 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기에서는 뭐가 틀리냐? 여기에서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부채인데요. 부채. 그래서 부채를 보시면 3등, 4등 중에서 아까 이 부분이죠. 3등, 4등 중에서 400% 이상이면은 반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3등인데 400이 안 넘으니까 괜찮아요. 4등인데 400이 넘어요. 여기요, 여기. 그죠? 이게 400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분의 2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450.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얘가 500억을 뭐 할당을 했던 아니면 여기서 1000을 요구했던 상관없이 할당된 금액이 450, 순자산의 2분의 1, 450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450억 이렇게 되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 4개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선택지에서 보시면 여기 450억 요것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3개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이제 비교해 보시면 1400억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1800억까지 다 맞아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좀 들어갔었죠. 그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마지막에 4등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약간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A 사업의 상황별 대안의 기대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기준 1, 2, 3이 나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이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라는 테마, 그 테마입니다. 최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상의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낙관적인 것, 운이 좋다면 이런 걸로 이제 대비할 수 있겠죠. 아예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죠. 각 대안의 최대 기대이익을 비교해서 그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것. 기준 2는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죠? 비관적이라면 이렇게 이제 문구가 구성되기도 했죠. 그래서 각 대안의 최소 기대이익을 비교해서 그 중에 그나마 큰 거 찾는 게 기준 2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한번 여기다 좀 적을게요. 대안 1은, 대안 2는, 대안 3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수가 여기도 그냥 다 적죠. 상황이라고. 상황 1, 상황 2, 상황 3인데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효용이 기대 이익이 여기 30, 10, 마이너스 10, 20, 14, 5, 15, 15, 15래요. 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첫 번째 그 기준 1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의 상황이잖아요. 기준 1, 최상.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 1에서는 30, 대안 2에서는 20,
대안 1, 3에선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15. 이 중에 가장 큰 이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30, 20, 15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악을 비교하는 대안 2는요. 가장 최악을 봐요. 대안 1에서는 가장 최악이 요거죠. 마이너스 10. 얘는요. 5. 얘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15. 그럼 이 중에서 뭘 할까요? 가장 망한 것 중에 그나마 망한 거? 아니죠. 망한 것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그중에 15를 선택하는 거. 이게 대안 2예요. 기준 2예요. 문제는 기준 3이에요. 기준 3. 후회입니다. 후회. 이게 어려워요. 자, 최대 후회가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후회는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더 보기 앞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20이 있죠. 여기 15가 있죠. 여기 20하고 여기 15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여기는 20의 효용을 얻었고 15의 효용을 얻었으니까 이게 좀 더 높으니까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여기 20은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 1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이걸 선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안 1이 더 나으니까. 다시 말해 이 20은 뭔가 후회가 남는 20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할 걸. 근데 여기 15는 어때요? 상황 3이 온 상황인데 상황 3이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 효용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 3이 온 상황에서는 이걸 선택한 게 잘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어요. 이때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가 남는 20이고 얘는 후회가 없는 15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후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가 더 유리하냐?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죠. 표 1의 상황별 기대 이익에서 각 대안의 기대 이익을 차감해서 표 2와 같이 후회를 구할 수 있다. 해서 각 대안의 최대 후회를 비교해서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대안 2를 선택한 이렇게 돼 있는데 후회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10, 15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여기를 마저 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상황 1이 올 줄 알았으면 대안 2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안 2보다 좀 더 나은 대안 1이 있으니까. 그럼 후회를 얼마큼 할까요? 10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이 그 10이에요.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와 비교해서 나와의 차이. 그게 후회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는 후회가 몇일까요? 0이죠. 가장 큰 숫자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상황 1을 올 줄 알았다면 대안 1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여기는 후회가 몇일까요? 어차피 같은 15니까 후회가 없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 올 걸 이라는 식의 후회는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게 나았을 걸 이렇게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비교는 세로로만 하는 거예요. 가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선택했는데 대안 3을 선택했는데 상황 1이 왔네. 근데 상황 2가 왔어도 이걸 선택하는 게 나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안 3을 선택해 상황 1이 왔네. 상황 1을 선택했으면 차라리 상황 1이 올 걸 알았으면 차라리 이걸 선택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로로 봤을 때 비교하는 거고 얘는 15가 됩니다. 후회가. 얘는 몇일까요? 얘는 이 세로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15랑 비교해서 5. 얘는 1, 얘는 0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가장 큰 숫자인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0, 얘는 25네요. 그죠? 차이가 되게 큽니다. 25, 얘는 10 이렇게 되죠. 그 숫자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대표값으로 잡아요. 대안 1에서는 가장 후회를 많이 하면 25까지 할 수 있어요. 대안 2에서는 가장 후회를 많이 하면 10까지 할 수 있고요. 대안 3에서는 가장 후회를 많이 했을 때 15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표값을 잡아서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적은 거, 후회는 적은 게 좋은 거니까 적은 거 해서 요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게 후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거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로 갑시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 숫자들이 다 바뀝니다. 이제 당연히 옆에 있는 대안들에 관한 내용도 바뀌겠죠. 실은 이거는요 제가 강의할 때 과제로 가끔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로 내면 이거 틀려오면 거의 후회 기준에서 거의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자, 일단 대안 A, B, C로 바뀌었네요. 상황 S1, S2, S3라고 바뀌어 있고요. 이건 뭐 S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A, B, A1, A2, A3라고 합시다. 자, 여기 테이블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50, 16, 마이너스 9, 30, 19, 5,
20, 1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1. 기준 1은 아까 봤던 것처럼 최상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기준 2는 최악끼리 비교하는 거였고요. 기준 3은 후액끼리 비교하는 거였죠. 자, 일단 최상끼리 비교하는 거. 대안 A1의 최상은 50이고요. A2의 최상은 30이고요. A3의 최상은 20입니다. 이 셋 중에서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기준 1로 대안을 선택하면 대안 A2로 선택한다. 틀린 거죠. A1이 맞습니다. 다음에 기준 2. 최악끼리 비교하는 거죠. 여기 최악은 -9, 여기 최악은 5, 여기 최악은 10이네요. 그죠? 이 중에서 그나마 덜 최악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나마 이득을 많이 보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안 A3를 선택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거 후에 따져야 되겠죠. 후에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각 숫자를 세로로 봤을 때 그 세로 중에서 가장 큰 수치와 자기와의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세로로 봤을 때 50이 잘한 거니까 이건 0이죠. 얘는 20이고 얘는 30이 되겠죠. 요거랑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가장 큰 수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3, 얘는 0, 얘는 4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가장 큰 수치니까 얘는 19, 얘는 5,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상황 S2에서 여기죠. A2 여기 말하죠. 후에는 11이다? 아니에요. 이건 0이죠. 이건 가로로 보면 11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헷갈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여기는 후에가 0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 기준 3로 정한다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것끼리 비교한다 했습니다. 최대 19까지 후회할 수 있고 최대 20까지 후회할 수 있고 얘는 최대 30까지 후회할 수 있어요. 후에는 적은 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선 대안 1을 선택하게 된다. 맞는 말이 됩니다. 됐죠? 해서 이제 기억하고 리을만 옳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만 묻고 있으니까 니은하고 리을이죠. 니은하고 리을만 옳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최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됐고요. 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뭐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이랍니다. 비교하는 형태예요. 자, 일단 보죠. X 학자금이 있고 Y 학자금이 있습니다. 신청 연령이 좀 다르네요. 이쪽이 좀 더 나이가 많고 성적 기준 자체는 비슷한데 여기는 이 기준 면제가 여기는 대학원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가구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여기 1부터 8, 9부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더 경제력이 더 위고 더 아래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신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돼 있죠. 등록금은 소유액 전액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요. 생활비가 이게 좀 더 많이 나오네요. 생활비도 나옵니다. 그죠? 학기당 150. 됐고 상환 방식인데요.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X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이 빌린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졸업 직후에 매월 상환하는 건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랑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뭘 쪼개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 매월 갚아 나갈 게 이제 존재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소득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 버는 게 기준소득의 이하로만 벌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유예해 준대요. 아직 갚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 초과한 것의 20%만 징수한대요. 그러니까 초과한 거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초과한 것의 20%까지를 원천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약간 좀 빌린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게 돼 있네요. 기준소득은 이제 여기 정해져 있는 거 뭐 대충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걸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보이죠. 자, 보기로 가보죠. 34세, 소득 7분위, 직전 학기에 14학점, 평균 B학점. X학자금인지 묻고 있잖아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X학자금인데 여기 보니까 34세, 7분위, 그 다음에 14학점, 평균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X에 해당하는지 보는 거죠. 자, 이제 요건이 맞는지 봅시다. X 이겁니다. 그죠? 일단은 34세니까 여기에는 해당하죠. 7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1부터 8 사이니까 맞죠? 14학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2학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B학점이라고 했는데 C학점 이상 맞아요. 여기엔 다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요건을 충족했어요.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X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니은 X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한 을왕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다. X학자금이고 등록금이 300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아가 보면 여기죠. 등록금은 전액 다 받는데요. 이렇게. 그럼 300만 원 다 받겠네요.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생활비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50만 원까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4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돌아가 보면 여기 450만 원 맞는 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 50세 구분이 병 장애인인데요. 신용 여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Y학자금인데요. 이 앞부분 물론 정확하게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신용 여건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Y학자금은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요. 이런 신용 요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 빌릴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충족되지 않으면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 여건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틀리게 돼요. 그죠? 다음에 리을 대출 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X학자금, Y학자금 갚는 거 비교하고 있는데요. 매월 상환금액이 같은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월 상환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넘었을 때도 그거 20%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Y하고 X가 무조건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건에 맞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14번입니다. 자, 암호 문제입니다. 해서 이제 5개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다음 숫자 암호문 변환 절차에 따라서 암호표를 작성하고 암호문으로 변환했대요. 다시 이제 암호문을 실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먼저 첫 번째 비밀번호의 숫자를 세로로 쓰고 암호표에서 해당하는 숫자의 오른쪽에 나열된 알파벳 6개를 적고 두 번째 1의 과정을 통해서 순서대로 나열된 알파벳을 예시의 과정 이와 같이 왼편에서부터 한 열씩 세로로 읽어나간다. 약간 우리가 뭐 세로드립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가볼게요. 이게 암호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는 THPQBI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0675라는 암호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럼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일단 5자리 숫자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 숫자고 여기 있는 이 5개를 묶은 게 첫 번째 자리예요. 이 5개가 두 번째 이렇게, 이 5개가 세 번째. 그럼 이걸 다시 숫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알파벳만 모아서 하나의 이 6개의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만 모아봐요. TH, P, Q, B, I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지만 실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TH, P, Q, B, I가 어디 있지?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럼 이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변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 나면 되게 이건 암호 같지도 않아. 뭐 너무 쉬운 암호, 1차적인 암호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글로 읽어 내려가서 그걸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자리끼리 쫙 묶어서 적고 두 번째 자리끼리 쭉 적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자리만 묶어볼게요. HCOXBV 두 번째 ES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VBJ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WEI 그 다음에 PYK 이렇게요. 이 세 개만 일단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그 암호 표 찾아가는 거죠. HCOXVB 찾아야 돼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D였죠. 그죠? D 해서 HCOXDV 해서 이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가보시면 여기서 여기였죠. HCOX 여기 D죠. DV D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이것도 찾아야 되겠죠. ESX부터 찾아야죠. 일단 여기 있네요. 나머지는 ESX라는 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이건 8이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이 아니라 HCOX죠. 이거 2죠.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WEI 찾으시면 WEI도 여기 있잖아요. 9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89가 나왔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289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 있으면 5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네 번째 것만 판단하면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이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 선택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4번은 0이라고 돼 있고 5번은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거 마저 이제 가보죠. 여기서 네 번째 자리입니다. H, C, J, 그 다음에 U, U, I죠. 이렇게. 네, 아까 돌아가 보시면 H, C, J, U, I는 여기 0이에요. 0.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문, 여기 말하는 암호문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리신 분 중에서 암호문을 풀어야 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문제는 뒤로 뺐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이게 암호문이라는 말 때문에 겁먹어서 그렇지 나중에 풀고 나니까 별건 없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별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풀고 나니까 별거 없었던 거지,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 이것도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겁니다. 논리 구조가 간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문제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자꾸 데이터화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법조문 문제입니다. 소장이 기후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묻고 있네요. 교정 성적 다 우수하고 이제 기후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도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다른 변수들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문,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소장이라고 할게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 근데 만약에 무기징역이라면 3분의 1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7년까지로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3분의 1 혹은 7년이 지나고 교정이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1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7년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 성적 우수. 근데 교정 성적 다 우수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뭐 이거는 요건이라고 볼 만한 건 없네요. 그렇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나가면 20일 이내에 기후를 허가할 수 있대요. 이게 1항이에요. 1항. 1호. 이제 여기 호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족이 위독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장인, 장모님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 물론 존속이라고 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2번이 필요할 때. 그죠? 그 다음에 3호. 천재재변 그 밖의 죄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의 훼손 중대한 재산상 손해. 뭐 산불이 났다. 뭐 아니면은 뭐 홍수가 났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가 혹은 고희. 그죠? 60이나 70번째 생일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혼례. 결혼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해줘야죠. 여섯 번째, 입대나 아니면 출국. 출국도 그냥 출국 안 되면 놀러 가는 거 안 되고요. 유학 출국이에요. 그죠? 유학을 위한 출국.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잘 갔다 와 해줘야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시험을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시험 볼 자격은 있는 거니까. 시험 응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입니다. 2항도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오네요. 5일 이내에 기후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이건 특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 이 조건이 없어요. 그죠? 3분의 1의 기간 뭐 이런 말 없잖아요. 무조건 해당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장례 치러야죠. 그죠? 그래서 이건 사망.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건 위독이고 이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위독할 때는 이런 거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망했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계 비속의 혼례. 이 혼례는 뭐지? 이 혼례 중에 둘 중에 뭘 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1항하고 2항 중에 뭘 더 특별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쉽게 나가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요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 혼례랑 이 혼례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직계 비속의 혼례예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돌아가 보면 자기, 본인이나 혹은 형제자매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결혼하는 것보다 아들 결혼하는 게, 딸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형제자매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 딸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요. 자, 기후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그 군대로 치면 휴가 나가는 거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죠. 1번.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이고 4개월이면 3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복역 중인 갑의 아버지 회갑이다. 여기에 해당해요. 하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맞는 걸로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2번 징역 2년 10개월 2년이면은 24개월이니까 10개월이면 3분의 1 지난 거예요. 친형의 혼례 여기에요. 그죠? 해당해요. 3번 10년이면은 4년 살았으면 이건 3분의 1 받은 거 지난 거거든요. 자녀가 입대한대요. 여기네요. 그죠? 해당해요. 30년 8년 30년이면은 이게 3분의 1이면 10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지났나요? 안 지났어요. 8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왜냐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길어야 7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역 중인 정의 부친이 위독하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가족에 해당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합니다. 무기징역 5년 3분의 1이 안 돼요. 그죠? 그럼 해당 안 되겠네? 이쪽은 안 돼요. 근데 이쪽이 되면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우자의 모친 이거잖아요. 사망.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해요. 이름은 다 맞는데요. 이상하죠. 뭐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까 보고 살짝 지나간 건데요. 실은 여기서 요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건들 놓치기 쉽거든요.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긴데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용자 요거요. 요거 많이 놓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건이 이게 두 번째 요건이라면 첫 번째 요건은 일단 6개월 이상 복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요거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돌아가 보시면 1번에서는 4개월밖에 복역을 안 했어요. 3분의 1이 지나고 라고 하는 거는 성립했지만 요거를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허무하게. 이거 많이들 놓쳐서 끝까지 갔다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라고 1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문 해석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셋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피셋 문제를 넣은 이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NCS라고 하는 게 PSAT라는 시험과 아무래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이제 요거 저 뒤에서 모의고사에서도 저랑 다시 이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필요하시다면 아무래도 피셋 문제들도 좀 더 추가해서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뭐 저랑 뭐 이 인강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습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께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